안녕하십니까. 오셨네. 지금부터 월터 로버트슨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김창기라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례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한강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선열과 호국 영역에 대한 묵념 순서입니다. 일동 묵념. 바로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신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특보를 지내신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님 오셨습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내시고 현재 뉴데일리 회장으로 일하시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상임 고문도 맡고 계신 인복일 회장님 모셨습니다.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을 지내신 김덕용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드렸어야 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을 지내신 박희도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상임회장님 오셨습니다. 순서를 어긋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눈을 통해서 조선개항 이후 세계 역사의 흐름을 살핀 역사소설 물로 쓰여진 이름 등 여러 소설집을 내신 작가 복고일 선생님 오셨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신 유명한 대영학원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과 세종대 교수,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지내신 양봉진 사장님 오셨습니다. 연합뉴스 사장을 지내신 박정찬 고려대학교 기금교수님 오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로버트슨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계신 신승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회장님은 세계적인 면역 유전학 박사로서 유엔 본부 주도로 국제 백신 연구소 설립 그리고 서울대 백신 연구소 설립을 주도하시고 한국 바이오 제약의 선구자로서 셀트리온 창업의 주춧돌을 놓으신 분입니다. 신 회장님 단상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됩니까? 신승일입니다. 지금 잠깐 소개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분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오래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로버트슨 기념사업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요한 역사의 현장인데 지금까지 좀 미쳐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그 기념사업회 신부를 맡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 지방에서 오신 분 제가 몇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네 분이 강연을 하시게 되어 있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시고 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원로분들 중에 대한민국 지금까지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어주신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금년은 사실 대한민국 건국 77주년 또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새롭게 출발한 대한민국은 건국 2주년을 맞기도 전에 국제공산주의 세력 침략을 받고 전망의 기로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때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여기 저와 같이 6.25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3년 동안 잔인하고 파괴적인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전 세계의 냉전 체제 속에서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정세에 대한 뛰어난 해안과 합리적인 주장으로 미국을 설득하였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 정부의 특사로 한국에派遣된 월터 로버트슨 국무부 차관보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조하였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 근래에 늦게나마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거의 잊어질 뻔하였던 로버트슨 국무장관보의 고마운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고자 발족한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남시욱 선생을 비롯하여 몇 전문가분들이 로버트슨 차관보의 공헌과 역사적 중요성을 처음 발표하였고 2023년 6월에 신용석 선생과 언론계 중진분들의 주도로 기념사업회 설립을 의결하였으며 2024년 2월에 사단법인 월터 S. 로버트슨 기념사업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기념사업회 이사회는 현재 신용석, 김창기 두 분을 포함하여 김상문, 김용삼, 송호근,
심계진, 심장식, 이강덕 님들과 제가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 감사드립니다. 이사회는 다음 몇 가지 우리 기념사업회 활동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기념사업회는 로버트슨 국무차관보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관한 공헌을 기리고 기념하는 순수한 민간 공익재단이며 이 취지에 공감하는 회원과 이사진으로 운영한다. 기념사업회는 약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목표 사업을 완료하면 해산한다. 둘째, 기념사업회 목표는 학술대회 개최와 논문집 발간, 기념패 설치 등을 통하여 로버트슨 차관보가 대한민국의 전후 안녕과 번영에 공헌한 업적을 널리 알려고 기념하는 것이다. 셋째, 기념사업회 활동에 필요한 기금은 이사진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충당하며 별도의 대외 모금 활동은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금 그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우리 기념사업회 첫 번째 공개 행사입니다. 작년 8월에 기념사업회의 한서영 수석연구원 저 뒤에 계신데요. 로버트슨 선생의 출생지이며 대대로 가문의 근거지였던 버지니아 리치먼드시에서 그곳 주립문화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관련 자료를 새로 발굴하고 한국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현대사 연구와 논술로 널리 알려주신 우리 네 분의 발표를 통해서 선생의 업적을 조명하고 새롭게 평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버트슨 선생을 기념하는 기념패를 한국과 미국의 적절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 기념사업의 중요한 목적 사업으로 정했으며 선생의 직계 후손들이 지금을 거주하고 있는 리치먼드, 특히 버지니아 주립문화역사박물관이 그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지금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념사업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여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버트슨에 관한 네 분의 발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겸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발제 원고 전문을 일물에 다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원고 전문은 저희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이 책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wsrobertson.org.org입니다.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하실 시간을 따로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을 그러면 단상으로 한꺼번에 모시겠습니다. 예, 같이. 네. 방금 주고받은 신문총입니다. 보니까 이게 기아성 어떤 선배님들 많이 계시고 또 정말 국제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에 저보다 몇 발자국지만 앞서가시는 분들 앞에서 발표를 내니까 그냥 지가 좀 떨리는데 간단히 로버트슨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언음에서 구출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안전 보장
협정을 맺을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뭐랄까 이 모으신 자료를 가지고 종합한 거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꼭 계셔야 할 분이 한 분 계세요. 언론의 분들도 잘하시고 그러겠지만 저하고 로버슨 관계를 연구하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저를 해주신 남시욱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모여서 다 아시겠지만 동아일보 출신의 많은 저술도 내미신 분인데 말년에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로버슨 얘기를 나와서 그분도 로버슨 연구를 하다가 마지막까지 엄청난 그 자료를 가지고 힘들어 싸우셔가지고 책을 만드신 게 한미 동맹의 탄생의 비화, 한미 동맹 탄생 비화, 이 책을 3년에 쓰셨어요. 그리고 뭐 과로도 저는 뭐 딱 생각은 안 하지만 금년 4월 1일 날 발표하셨어요. 이 자리에 꼭 계셔야 될 선배님이신데 그 선배님을 위해서 저는 지금 가슴이 조금 찡합니다. 남식 선배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월터 로버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게 딱 7년 전이에요. 조금 이따도 도착하겠지만 조선일보에 양상훈 주필이 조선일보 칼럼에다가 뭐를 썼냐 하니 한미 동맹이 잘못됐으면은 무효로 갈 수 있었던 에버레디 작전을 아십니까?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에버레디 작전을 아십니까? 이 칼럼을 조선일보에서 읽어보니까 저도 미국에 관심이 많고 한미동맹에 관심이 많은데 1953년도에 휴전협정 3달 전에 이 박사를 제거하려던 미국 군부의 비밀 계획이 있었던 걸 전 몰랐어요. 그게 바로 에버레디 작전이에요. 이 박사가 통일이 없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하면은 언젠가 공산군들이 또 쳐들어온다. 안 된다. 휴전을 만든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을 끝내겠다고 집권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난처해졌잖아요. 근데 이 박사는 이 박사대로 끝까지 고집을 하니까 미국 군부에서 이 박사를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제거하고 다른 분을 세워가지고 휴전을 빨리 하려는 이 계획을 세운 거를 미국에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회담에서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이고 다 있는 자리에요. 우리가 자유를 지켜준다고 한국 가서 몇만 명이 집구한 우리 미국이 어떻게 그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대통령, 국무장관 있는 데서 국장급 되는 사람이 독재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발언이 역시 그 당시에 미국은 그 다음에 변한 미국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양반 말이 맥혀 들어가지고 에버레디 작전이 중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알게 된 게 제가 7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겠다. 근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도 모아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이거 해서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왜 신용석이나 언론에 있으면서
미국 특파원이나 워싱턴 특파원 것도 아니고 특파원도 아니고 미국 아닌 프랑스에서 오래 본 사람이 어떻게 미국 관계 해결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운명적으로 이 박사하고 연계가 된 데다가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쓴 이걸 가지고 로버슨에 대해서 좀 뭐랄까 연구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장관도 아니고 국장급 레벨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정도 되려면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로버슨이라는 사람의 태생 자체가 미국의 버지니아주예요. 우리는 저 미국 사람들이 서로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지역 차별도 안 하고 인종 차별도 안 하고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는 다 또 알고 있어요. 어느 쪽 지역이 양반이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버지니아주 하면은 한국 분들은 워싱턴 DC가 반은 버지니아 반은 메리랜드에서 땅 떼가지고 만든 데니까 워싱턴 DC의 일부에 뭐 관련되는 건 우리도 알지만 미국의 진짜 역사를 알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건국의 요람이에요. 버지니아가. 왜 그러냐면은 독립전쟁 할 때 영국군을 마지막으로 물리친 데가 버지니아예요. 거기서 물리치지 못했으면 독립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북전쟁이 잘못 끝났으면은 미국이 남북으로 분열도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통합해가지고 미국을 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게 또 바로 버지니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서는 버지니아주 하면은 미국의 독립, 미국의 통합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지역인데 버지니아주에서도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분을 조상으로 둔 그 집안의 태생이 로버슨이더라고요. 그 가게를 족보를 쭉 따져보니까 4대째 외할아버지가 독립전쟁에 아주 워싱턴 옆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생지도 버지니아, 자기 집안도 뭐랄까 독립군에 이거 내니까 아주 태생적으로 그런 뭐를 타고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자기 가계도 중요하고 태생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이 성장할 때 그 국가가 어떻게 변했나를 보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로버슨이 태어나가지고 성인이 돼서 60살이 될 때까지 미국의 변화라는 것은 미국 300년 역사상 가장 아주 중요한 변화기였었어요. 보니까 1900년 초부터 미국은 제2차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생산력, 경제력 이게 서유럽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이게 1900년 초부터입니다. 2차 대전이 1차 대전이 끝나려면은 유럽의 인재, 자본, 기술이 미국으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1920년대가 되면은 정말 최대의 번영기를 누리는 게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에 로버슨은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리치몬드에 가서 금융기관의 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하고 비슷한 궤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재밌는 게 궤도고 두 번째는 이 양반이 혈통이 있어서 그런지 2차 대전 때 징집 이것도 아닌데 자원으로 입대해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그 당시는
비행기 자체가 기술이 좀 약해가지고 사고가 아주 많을 때예요. 조종사 중에서 한 30%가 그냥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거의 자원이 돼가지고 비행기 몰았어요. 이게 대단한 거고 2차 대전이 났을 때는 이 양반이 나이가 50살이 넘었어요. 군대 가려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니 자기 피는 우리 조국이 전쟁하면은 일단 참전해야 된다는 게 아주 백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2차 대전이 났을 때 진주만 폭격전에는 미국이 참전을 안 했었습니다. 그 대신 군국주의를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원조를 많이 했어요. 그게 랜드 리스 프로젝트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랜드 리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한 40여 개국을 도와줬는데 그때 미국이 쓴 돈을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450억 달러예요. 그때 1941년도 450억 달러면은 지금 전문가 환율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를 랜드리스로 해가지고 자유우방국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 중에 호주를 많이 도와줬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남태평양으로 나오는 거를 호주가 막아줘야 되니까 호주에다가 비행기, 무기 이런 거 엄청나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뉴질랜드, 호주는 갈 생각을 못했어요. 이 책임자로 나가 있던 게 로버슨이에요. 아주 또 재밌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그것도 국무성에서 그래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내가 군대 갈 나이는 아니지만 나는 군대 나가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맡습니다. 그런데 종전이 되는 그날로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조건으로 맡았는데 랜드리스 사업을 호주에서 끝난 다음에 워낙 이 양반이 철저하게 잘하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리치몬드에서 우리 로버슨을 잘 알던 스테티니오스라는 그분인데 중국이 그때 아주 그냥 일이 벌어졌거든요. 모택동, 주내 이 소위 말하는 농민군이라고 가장한 공산군들이 중국 대륙을 이거니까 급하니까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만만한 사람이 없어서 보낸 게 로버슨이에요. 그래서 1945년도에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대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슨이 거기서 가장 일생에 중요한 걸 봤는데 미국이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은 장개석 국민들이 견딜 수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도 공산주의 세력을 좀 뭐랄까 로맨틱하게 이렇게 좀 보는 세력들이 좀 있었는데다가 장개석 세력을 너무 부패하게 봐가지고 도와주지를 못해서 저 광대한 중국 대륙이 넘어갔다. 이렇게 로버슨이 이제 생각하게 된 얘기가 이따 우리 조합대 대표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그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요걸로 줄일게요. 로버슨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승만 박사되는 분의 하나의 투철한 애국심 그리고 반공정신 이거를 높이 살 수 있었던 하나의 인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걸 보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는 미국 자신이 앞으로 세계 정세를 뭐랄까 좀 지도적으로 끌고 갈 나라가 됐다는 걸 미국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40년대 초부터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랜드리스 그 프로젝트 두 번째가 저겁니다.
1944년에 뉴햄프셔 브레튼 우드에서 IMF하고 세계은행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전쟁 안 끝났을 때예요. 근데 끝난 다음에 세계의 경제 질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IMF라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세계은행이 있어야 된다. 이걸 미국이 생각한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뭔가면은 1945년 4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을 창립한다는 전제로 해서 유엔 창립 총회됐어요. 이게 또 미국이 주도로 한 거예요. 전쟁 끝나기 전입니다, 이게. 그리고 전쟁 끝난다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1947년 8년부터 해가지고 유럽이 소유럽까지 러시아 세력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마샬 여행을 만들어서 그때 돈 130억 달러. 이것도 지금은 이걸로 한 1조 달러 이상 되는. 근데 이 네 계획에 로버슨이 다 관여한 거예요. 이런 미국 사람들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랜드리스에는 직접 했죠. 그리고 브레튼 우드 이거는 금융업자니까 자기들이 의견을 많이 냈을 거예요. 세 번째, 유엔 창립 총회는 직접 갔었어요. 이분이 국무성 장관이 중국 대리공사로 임명하면서 가던 길에 샌프란시스코 유엔 창립 총회에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갔어요. 이거 알죠? 마지막에 마샬교회의 우드버리는 마샬 원수하고 중국에서 2년간을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2차 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세계 지도국으로 부상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요리에 직접 참여한 이 미국인은 난 이 사람 유일하다고 봐요. 랜드리스부터 해가지고 쭉 바로 이제 이런 경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1차 경제 2차 경제 부흥으로 경제 활성화되고 이럴 때 이 양반이 퇴장했어요. 이 양반이 20대 30대 때는 미국이 정말 포드 회사에서 컨베어 벨트를 통해 가지고 34초에 차 한 대씩 만들어낼 때가 1925년도예요. 컨베어 벨트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했다는 건 그 처음 아닙니까? 그때 이 양반이 금융위에 있었던 30대예요. 그리고 검은 모빌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공황이 오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붕괴되고 뭐하고. 그게 이제 1929년인가 그런데 그때 이 양반도 금융계도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좀 많이 뭐랄까 공황을 겪었겠어요. 이런 모든 경험이 축적된 사람이 바로 로버슨이니까 그하고는 약간 다른 경험이 축적된 이승만 박사를 대한민국에서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이 서로 알아보지 않았나. 난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 덜레스 장관이 와가지고 이 박사하고 타협하려고 그랬으면은 2, 3일 대전 끝났다고 봐요. 이 양반 꼴찌동안이가 그만둡시다고 말았다고 봐요. 어떻게 그 바쁜 직책에 있는 사람이 18일 동안 서울에 근무하며 있으면서 이 박사하고 12번 회담을 합니다. 5번째 회담할 때는 미국 워싱턴에서 오라 그랬어요. 시간 끄집어 오라고.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양반이 뭐라 그래? 조금 더 시간 좀 줍시다. 이 박사라는 사람의 반공 정신을 우리가 높이 사야 됩니다. 이렇게 본부를 설득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이 59년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고 냉전이라는
전쟁 안 하는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1950년부터 거의 한 40년 동안 이상 됐는데 냉전 시대에 처음에 우리가 공산주의 세력을 막지 않으면은 세계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걸 끝까지 주장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정권을 인정을 안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91년도에 소련의 골바초프가 손을 들고 91년도에 손 들었지 않습니까? 소련 연망 해체되고 동유럽파 공산국가들이 다 해방된 이 3차 대전 냉전을 종식시키는데도 이 양반 역할이 대단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박사 또는 우리 한미 동맹의 공로자는 물론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박사가 이분한테 훈장을 주면서 본인이 직접 쓴 훈장 수여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동양의 극동의 문제만 이어온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팽창을 내는 것을 끝까지 막은 양심적인 세계 시민이다. 이게 이 박사가 결론 내린. 이거는 미국 사람도 이렇게 쓴 게 없어요.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로버슨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봤고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이제 중국에서 경험, 한국에서 이거는 우리 조갑재 대표, 우리 강철 대표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말씀을 좀 두서없이 드리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그 일생을 정리하시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님이신데 월간조선 기자, 또 편집장, 그리고 월간조선사 대표 이런 거를 다 지내신 분이라 제가 더 소개드릴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워싱턴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로 오래 일했던 한국 연구가 돈 오버도퍼 기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가 자기가 한국의 언론인들 중에 두 분 정도를 아주 신뢰를 한다. 근데 한 분은 이제 조선일보사의 김대중 주필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이 월간조선의 조갑재 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오버도퍼 기자의 근거는 이제 그 이분들의 글이 보도 내용이나 글이 말하자면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오브 저널리즘에 부합한다 이런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소개는 이걸로 생략을 하고 조갑재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일이 어디서 공부하는 일인지 제가 1984년 6월로 오래됐거든요. 지금 잘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미안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984년 6월로 월간조선에 기사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박정희 이용문의 이승만 제거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1952년 발췌기형 파동 때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 제거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고 이번에 설명한 에버레디 계획은 그 이듬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를 보니까 오늘 행사를 소개한 기자가 로버트슨과 이승만의 만남은 위대한 만남이다. 공산주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그 사람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공유했다. 위대한 만남이라고 했는데 이 위대한 만남이 하나의 키워드인데 2년 전에 몇 분을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다보동 정적지에 6.25 때 두 최고사령은 이승만, 트루먼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 행사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위대한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만남, 이승만 트루먼 동상 이야기. 최근에 트루먼 대통령 손자가 거기 와서 보면서 할아버지 동상 참 잘 만들었다고 하고 가는데 그 보도한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트루먼 동상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Dean, we have got to stop thos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1950년 6월 25일 딘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이거 위기를 벗어났다고 보는데 그 기자가 아니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험한 말을 합니까? 하니까 손자한테는 참 부드러웠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번역을 할 때 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새끼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개새끼란 말 대신에 개자식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6.25 하자마자 무초 대사를 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나와서 필요하다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입니다. 에 대한 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4일 뒤에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세워졌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동일한 정부인데 마적단으로부터 불법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에 대한 마적단 습격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한국을 구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교 남침을 마적단 벤티트 레이드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 다음 날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에서 영문으로 필기를 보냅니다. 대통령께서 위대한 귀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애국심을 뛰어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세계 시민이란 말이 제 기억으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승만과 로버트슨이 만난 이 시대적 배경은 뭐냐? 아까 우리 신 위원장이 IMF와 유엔 두 기구의 창립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비화가 있습니다. IMF를 만든 미국, 영국 대표가 영국은 경제학자인 케인즈로 미국은 재무부의 차관보였던 덱스트 화이트였습니다. 두 사람이 담판을 해가지고 덱스트 화이트 아이디어대로 IMF가 만들어졌는데 이 화이트라는 사람이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또 유엔을 만드는 신무 책임자 LJ 히스는 또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버드 출신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좌경화 그리하여 이 엘리트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간첩질도 하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참 귀한 존재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로버트슨 활동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화두가 하나 올라왔는데 Who lost China? 누가 중국의 공산화를 도왔느냐, 방치했느냐 하는 유명한 논쟁이 1949년 부근에서 미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과 함께 Why Korea is not lost? 왜 그런 한국은 공산화가 안 됐느냐에 대한 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답 중에 하나가 있지 이승만, 트루먼,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의 만남. 그래서 이 위대한 만남이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1936년 12월에 장장림의 아들 장항량이 서안에서 장개설을 감금함으로써 공산당의 집권에 아주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때 장개석이 모택동을 상당히 몰아붙였는데
국민당 안에서 왜 일본과 싸우지 않느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을 방문하고 또 주원래가 그 중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일종의 국공 합작이 이루어져가지고 일본을 주적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나라에 몰렸던 모택동 군이 탈출을 하는데 후로스트 차이나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역시 장량의 기행도 있지만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비밀 약속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아주 병약한 상태에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그 회담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는 아직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언제 핵폭탄이 만들어지는지 기한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쨌든 소련군을 끌어들여가지고 관동군을 치도록 하는 여기에 하나의 양보로서 만주에 대한 관할권을 스탈린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장개석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장개석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래서 만주 관할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철도 그다음에 여순 대련 사용권인데 이걸 장개석한테 통보한 게 1945년 6월입니다. 그때 장개석이 굉장히 바쁘겠다. 그 통보할 때 바로 로버트 스맨이 대사와 함께 가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다고 나중에 배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 실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45년 7월에 가면은 핵폭탄 성공합니다. 그때부터 트루만의 생각은 좀 달라지는데 이게 늦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그리고 8월 9일 소련군의 참전 그리고 같은 날 나가사키 제2차 원폭 투하 그리고 15일 항복으로 해가지고 결국 만주가 소련으로 넘어갔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 참모총장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되는 마샬한테 트루만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서 모택동 군대와 장개석은 사실은 정부죠. 모택동은 그 반란군이고 우리 국공 내전 뭐 이런 용어가 조금 문제인데 사실은 중화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그 대표가 국가 원수가 장개석인데 동법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붙여가지고 일종의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받고 1945년 12월 중국에 옵니다. 그 미리 거기서 한 1년쯤 근무를 했던 로버트슨 대리 대사를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두 사람이 협상을 붙이는데 1946년 1월에 모택동 장개석 사이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 협상을 해가지고 진짜 연립정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협상을 시작하는데 이게 다 속임수예요. 로버트슨은 이미 1년쯤 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의 협상은 절대 안 된다.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일종의 모탈 에너미 관계인데 안 된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미국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과신도 해가지고 그 1년 동안 마샬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합작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 과정에서 장개석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버림을 받습니다. 결정적인 게 1946년 6월이었어요. 협정 무시하고 장개석 군대가 공세를 치는데 거기가 만주가 줄전장입니다. 거의 하루빈을 고려해가지고 그때 인표가 미국 정도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때 마샬이 장개석에게 압박을 해가지고 공세를 중단시키라고 중단시키지 않으면 먼저 안 하겠다.
그래서 우미계장 묻기로 장개석이 공격을 중단시킵니다. 여기서 그 3년 뒤의 중국의 공산화가 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만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냐면 만주를 점령한 소련군은 관동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인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고 그리고 북한 지역의 그 무기 공장 있었던 무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걸 모색동 문제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무장에서 벌써 앞서고 해서 만주가 인표 모색동 군대에 접수되면서 든든한 후방 기지를 갖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 장개석 군대가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둡니다. 연안까지 정보가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가 있으니까 만주를 믿고 서서히 남진을 해가지고 그런 꼴이 되는데 결국 마셜 미시온은 실패를 합니다. 로버트슨이 돌아와서 증언한 내용들이 제가 쓴 논문에 많이 실려 있는데 첫째, 미국 정부 국무성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장개석에 대해서 너무 잔인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주얼리조차도 아니 우리는 공산주의자다. 우리는 소련과 협력해가지고 공산화를 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우리하고 만나서 돌아간 이 기자들이나 관리들이 계속 우리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그냥 농촌 개혁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웃긴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가 스노우를 비롯해가지고 여기 활약했던 또 유명 기자가 한 사람 있죠. 타임지에 시어더 화이트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퓰리처상도 받고 이 사람은 The Making of President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대선 추적해가지고 아주 좋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시어더 화이트도 이 하버드 출신인데 이 사람도 또 모택동을 띄우고 장개석의 부패를 공격하는데 합체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그 뭡니까 중앙아시아 전문 학자 데키모어 같은 사람 등등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모택동을 미화하고 장개석을 잔인하게 공격하는데 로버트슨은 그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현지에서 보니까 장개석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장개석은 어떻게 보면 여사로 말하면 여야로 구별하면 여당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중국을 끌어가야 되는데 모택동은 그냥 뒤에서 공격만 하고 비판만 하고 하는 이 대안 없는 야당처럼 이런 걸 보면서 장개석에 대해서 호감 모택동의 그 공산주의자로서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게 워싱턴에 전달 안 된 거예요. 전달해도 먹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Who Rose the China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레닌이 말한 바 useful idiot 그 위선적인 지식인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그와 또 하는 특징이 장개석과 만든 미국 사람들이 장개석을 안 좋아해요. 스틸웰 뭐 여기 나오는 헐리 대사 이 사람들이 장개석만 만나고 가면 계속 미국에 가서 검담을 하는 거예요. 장개석은 개인적으로 정말 그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장개석 그 일기를 읽어보면은 또 자책을 많이 하는 양심가예요, 이분이. 그런데 미국에 알려지기는 그래서 이 점에서 저는 이승만과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미국 사람들은 다 이승만 팬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 비판적인 사람도 있지만 역시 그것은 이승만과 장개석의 차이다. 미국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의 논리로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언이 많습니다. 특히 가장 깊게 상담해 본 사람들 무초 대사 그리고 클라크 미군 사령관 이 로버트슨 무초는 얼마나 이승만과 싸우고 당하기도 했습니까? 그런데 오랄 히스토리 적으면서 이승만을 당하기를
세계 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그 강원포로 석방 때문에 정말 골치를 아팠는데 프롬 다뉴브 투 얄구라는 회고록에서는 평을 하기를 아시아에서 네루급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공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반식민지 지도자였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승만이 당시에 아시아에서 높게 평가받은 이유가 꼭두각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이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반식민지 지도자였다. 뭐 이런 평을 하고 아마 로버트슨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6.25 때 이승만의 역할을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의 역할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셜 미션 실패를 했는데 이게 역사라는 게 참 실패해서 뭐가 나온 것 같아요. 마셜도 아마 공산주의 실체를 학습을 한 것 같아요. 바로 국무장관이 됩니다. 국무장관으로서 한 게 1947년 3월 투반 닥트린 자유세계를 우리가 지키겠다. 이런 선언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국의 건국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1947년 6월 하버드대학 졸업식 연설을 통해서 한 게 마샬 플랜. 이게 결국은 냉전에서 이기도록 하는 기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드디어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화와 6.25 발발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스탈린이 처음에는 거부했던 김일성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1950년에 김일성에게 남침을 허가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조건이 밝혀졌기 때문인데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1949년에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남침이 있었는데 남침 당했을 때 대한민국은 1대3으로 싸웠습니다. 열 동안.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그 다음에 미군이 없었으니까, 한미동맹도 없었으니까, 이승만, 1대3으로 버텨낸 것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라도 싸우겠다는 그런 결전 의지, 그리고 메가드의 신속한 지원, 여기 합쳐가지고 7월 5일이 되면은 대전 열흘 만에 일본에 있는 24사단 선발대가 오산에서 최초의 교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위대한 만남이죠.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한국에 있었고 그리고 트루만, 메가더, 딘 애치슨, 마셜, 브래들리 같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지성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 비참했던 시간대가 있습니다. 1951년 1월입니다. 그때 중공군은 평택 삼척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때 유엔이 중국에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현 위치 휴전하자고. 이걸 영연방국가들이 주도를 합니다. 미국은 반대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대하다가는 이 자유진영이 통합이 안 된다. 해서 물배교장국기로 거기에 미국도 동의를 합니다. 이거 받으면은 이게 중국이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협의치 휴전인데 서울까지 다 묻는 건데. 그때 디네 지선이 트루먼을 설득을 합니다. 안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답변이 오기까지 한 4, 5일 걸리는데 그때 딘 에지슨 회고록을 보면은 살인적인 난할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받을까봐 드디어 모택동이 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아주 어려운 조건 제시하면서 결국은 부산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죠.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그때 받았어야지 하는 이건데 그때 아무도 이승만과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한마디도
그 누구도 미국 측에서 이승만의 뜻을 한번 물어보라는 말도 없었어요. 완전히 손님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1953년 휴전 회담할 때는 내가 개입을 하겠다는 작심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월 18일 몽골로 석방 그걸 수습하기 위한 로버트슨 이승만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은 우리 강논술위원께서 말씀해 주실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은 1953년 휴전. 근데 1953년 휴전 협정 서명할 때 거기에 클라크는 서명을 했는데 그 자리에 김일성도 오지 않았고 hen덕회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 왜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게 나중에 문서로 새롭게 밝혀진 게 소련 공산당이 김일성 보고 판문점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승만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소련 중국 사회에는 이승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승만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해 12월이죠. 닉슨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의 진술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만나고 옵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계속 또 북진한다니까 정말 또 전쟁을 다시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설득을 하러 와가지고 이승만과 이틀 동안 만나는데 그때 이승만이 닉슨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하면은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한국이라는 가장 좋은 카드 하나를 놓치는 거다. 이승만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unpredictability를 보여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닉슨 회고록에서 그 장면을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닉슨이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Wise old man이라고 했어요. 그 뒤에 공산당과 여러 번 접촉을 하면서 이 old wise man의 이 충고를 여러 번 생각했다. 그래서 이게 madman's theory라고 했어요. 미치광이 전술. 닉슨이 그런 전술을 구사했다는 겁니다. 월남전 때. 그리고 그 전술을 이어받은 사람이 트럼프로 알려져 있는데 요사에는 원조는 이승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6.25는 점점 역사적 평가가 높아져가지고 20세기 3대 전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를 엎었고 2차 세계대전은 군국주의 나치를 엎었는데 한국전은 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승리하는 출발점이었다. 그 바탕이 거기서 이루어졌다. 첫째, 대만을 살렸다. 6.25가 안 났으면 대만이 중국으로 가는 걸 미국은 방치하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부, 서독의 재무장, 나토의 군사동맹체로서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3년 동안 군사비를 4배를 늘려가지고 본격적인 계속 미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경제가 무너지고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서울올림픽이죠. 서울올림픽이 총매제를 했고 우리 신종석 위원장은 서울올림픽 유치하는데 오늘 많이 바들바들해서 세움 부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아주 달콤한 복수를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Who lost China? Why Korea is not lost? 위대한 만남 덕분에 오늘의 번영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2개 국가 노선을 취한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게 영합을 해가지고 급수 통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정말 배운 망국도 이런 배운 망국이 없고 한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나머지는 혹시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미치광이고 이거 교체해야 된다. 이제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국 국무부 쪽에 보고서를 합니다. 근데 이 로버트슨이 이걸 보고 바로 반박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아이젠하워하고 댈러스 장관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유의한 친구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건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둘째로 미국 역사를 철두철미 잘한다. 그래서 우리 상황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에 최대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해 줘야 된다. 오랫동안 강대국의 먹잇감이 된 한국인들은 이번에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 안 해주면 또다시 공산주의 먹잇감이 될 거를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저 뭐냐. 그리고 상호방위 조약 안 받느니 그게 없다면 그냥 우리가 죽든 살든 그냥 우리는 죽어라고 전쟁하는 지금이 낫다. 이게 지금 한국과 이승만의 생각이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상호방위 조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결론은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은 미치광이가 아니고 합리적인 협상가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국무부에서 그렇다면 더 하고 와라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사람의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논쟁, 이 내기 리그 두 분이 뭐지 협상 과정을 적은 남시욱 선배님의 정말 저작이 굉장한 책인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정말 그談判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실하게 다 추적을 하셨고 굉장히 깊이 기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 남시욱 선배님 이 한미동맹사 연구에 정말 경력을 표하면서 이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 하필 그 시대에 있어갖고 이승만 대통령과 이렇게 멋진 동맹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굉장한 어떤 의미에서 신의 가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2기념사업회의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국내외 사료 수집 연구를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한 바가 있고, 지금은 행정안전부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인 홀리원 코리아 교육지원센터의 대표로서 시민교육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서영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서영입니다. 먼저 작년부터 월터 로버트슨의 국내외 자료 정리의 책임자로서 로버트슨의 자료를 정리하고 또 미국을 방문하여 한국 최초로 자료를 발굴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신 기념사업회 회장님, 또 사무국장님, 이사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성과를 종합하여서 오늘 제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의 내용 흐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조사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문서 종류별로 로버트슨 관련 주요 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자료조사 프로젝트의 의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기념사업회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은 2024년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국내 자료조사 사업과 그다음에 8월에 미국 리치몬드 버지니아 역사문화박물관을 방문해서 로버트슨이 직접 기증한 문서들을 발굴한 작업이었습니다. 현재도 로버트슨의 활동 반경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그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 태국, 대만 등 다방면으로 자료를 방대하게 서치하고 그다음에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로버트슨의 한국 및 중국, 대만 관련 활동이 담긴 원본 사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대만에 소재한 로버트슨 관련 기록 문서 총 733건, 그리고 사진 112건, 영상 15건의 시각자료 총 127건을 수집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 기록은 앞에서 계속 발표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당시의 문서였습니다. 둘째로 이제 작년 8월에 일주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서 버지니아 박물관 자료 발굴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로버트슨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고향에 있는 가장 큰 박물관에 직접 기증한 자료를 제가 한국인 최초로 가서 직접 수장고에 있는 문서를 열어보고 스캔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먼저 기념사업회의 이강덕 이사님, 그리고 이강덕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미국에 계신 김주은 박사님, 그리고 제임스 펄슨 교수님, 이분들이 큰 도움을 주셔서 박물관과 원활히 협조하고 또 로버트슨 3세와 직접 연락을 하시면서 이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 측에서도 한국에서 로버트슨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다는 것에 굉장히 경의를 표했고, 그래서 사실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 없는 프로젝트인데 정말 많은 협조를 얻어서 제가 가능한 한 정말 최대한의 문서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기념사업회와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의미한 그런 대화를 또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방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총 893건, 종이의 장수로 치면 5,364장의 월터 로버트슨의 문서를 확보하고 제가 목록화 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문서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 총 9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상 관련 정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케줄 노트와 비망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설문, 기고문,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고서, 성명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크랩북, 여섯 번째는 신문 스크랩,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편지, 전보, 여덟 번째는 사진,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문서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장 유의미한 자료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발굴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도 온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은 희귀 자료로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 기념사업회가 이것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6가지 정도의 문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신상 관련 정보입니다. 로버트슨이 어떤 인물인지, 이적 사항, 그리고 교육 배경, 경력 사항, 그리고 가입해서 주로 활동했던 미국 내 주요 단체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로버트슨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수여한 공식적인 문화훈장 증서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는 한미 상호방위 체결과 한국 전후 복구, 그리고 원조 등에서 이 로버트슨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료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의미한 자료는 연설문과 기고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종합하고 또 수집한 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라고 평가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에 이 자료 안에 로버트슨의 사상, 이념이 가장 잘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6년부터 66년까지 약 20년간 로버트슨이 활동하면서 기고하고 또 연설했던 모든 연설문 중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주로 스캔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입장,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극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 하는 로버트슨의 사상, 그리고 로버트슨의 자유에 대한 관념, 또 로버트슨의 신앙관, 또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었고, 이것을 미국 시민들과 당시의 언론인들 또 정부 관료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면서 공직 생활을 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던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는 로버트슨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스크랩북이었습니다. 공직 생활 기간 동안 A3 정도 크기가 되는 스크랩북에 자신의 활동 기록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스크랩해온 세 권은 중국 파견 시절 1945년부터 46년까지의 기록과 그 다음에 53년에 있었던 기록 그리고 56년 국무부 시절의 활동 기록을 스크랩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다음에 정부 인사들 또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가 담겨 있어서 로버트슨의 생활과 당시 관념을 추적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승만과의 회담이 담겨 있는 기사들 이런 것들도 로버트슨이 미국 언론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다 일일이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언론 보도, 신문 기사입니다. 로버트슨이 이제 기증한 자료 중에는 개인사, 가족사를 비롯해서 극동 문제, 그리고 한국 문제, 그다음에 중국 문제 등에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그의 관심사가 이제 담겨 있는 신문 스크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기고한 어떤 기고문, 그다음에 기사 또는 발언한 내용, 그다음에 인터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참여했던 외교 활동, 그리고 관심을 두었던 사항 이런 것에 대한 논평과 칼럼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스크랩하면서 정세를 파악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사진 자료입니다. 수집된 사진 자료는 크게 한국 관련 사진, 그리고 중국, 대만 관련 사진, 그리고 개인 가족 사진, 그리고 프로필 사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관련 사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전후에 1953년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했던 시기부터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실제로 체결되기까지 그 전후의 시기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1960년 문화훈장을 이승만 대통령이 수여했을 때 그 사진이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관련 사진도 아주 유의미한 자료였는데요. 국공 협상 과정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장개석 총통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인물로 로버트슨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장개석 총통과 관계를 맺으면서 찍은 개인사적 또는 외교사적 사진들이 상당수 이제 그 사진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자료는 구술 인터뷰 자료입니다. 여기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언급해 주신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로버트슨이 국무부 극동 및 아시아 담당 차관보에서 은퇴한 후에 세 번의 구술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1965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한번 진행한 자료, 그리고 1969년에 허버트 후보 대통령 기념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진행한 구술 인터뷰, 그리고 1977년에 기록된 콜롬비아 대학교 구술 인터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소장 자료와 콜롬비아 대학교 자료에는 로버트슨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평가와 함께 당시의 회담, 당시의 본인의 소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조사 의의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조사 사업은 다음에 5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미국 측 외교관 로버트슨의 외교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종합적 자료조사 과정이었다라고 한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간 학계나 언론에서 공개된 바 없는 로버트슨의 기증 자료를 최초로 발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무부 극동 및 아시아 담당 차관보였던 로버트슨의 반공관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로버트슨이 한국을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국무부 극동 및 아시아 담당 차관보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 극동아시아 전반적인 그 정세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인, 그리고 미국 외교관으로서 세계적인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자료 조사 과정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 국무부 차관보로 임명되기 전에
중국, 대만에서 국공학자 협상 과정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등 극동아시아 전반을 담당했던 그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반공전선 그리고 자유의 연대를 구사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관계를 맺었던 인물, 관심을 두었던 나라를 통해서 이 동아시아의 자유 네트워크 그리고 반공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어떻게 구현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굴된 자료를 기초로 앞으로도 로버트 스네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그런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